오늘은 우리 오세아니아권의 여행 콘텐츠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한국에 있는 관광산업이, 항공사나 여행사나 호텔들이 호주 뉴질랜드에 어떤 콘텐츠들을 가지고 상품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동 거리를 봅시다. 여행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이동 거리, 일단 직항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요 시드니, 요 시드니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베인도 들어가는 비행기가 사실 있습니다. 호주에 브리스베인, 시드니, 예전에는 케언즈도 있었어요. 이 세 군데가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있는데 각 가게는 뭐 때문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비행기만.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오클랜드하고 크라이스트처치가 들어가는 비행기, 직항이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는 오직 시드니하고 이 시드니와 오클랜드만 들어갔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부 다 방금 뵀듯이 오클랜드,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그다음에 호주는 시드니, 브리스베인, 케언즈까지 다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들어가가지고서는 진행되던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를 먼저 갈지 호주를 먼저 갈지 를 따져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나올 때, 이왕이면 프로그램 자체가 호주로 갔다가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갔다 다시 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대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지역들은 각각의 지역들은 무엇이 장점이 있는지 따라 대상자, 마켓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가야 되는지,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떤 컨텐츠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호주 쪽으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케언즈 쪽으로 해가지고 쭉 주로 동쪽으로 우리가 많이들 찾아간다. 그래서 멜버른, 시드니, 그쵸? 이런 캔버라, 그다음 브리스베인, 케언즈 이쪽으로 두게 되고,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거는 우리의 우회가 북섬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클랜드, 와이토모라든가 해서 크라이스트처치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남섬으로 내려 북섬 보고 남섬 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정을 보게 되면 이 호주는 대략적으로 호주만 보통 보는 사람들이 한 6일에서 7일 정도 호주만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도 보는 사람들은 대략 여기는 좀 멀어요. 왜냐면 뉴질랜드 남섬에 이 밀포드 사운드, 테아나우 좌측 남섬, 북섬이 아니라 남섬에 퀸스타운, 밀포드 사운드, 테아나우, 퀸스타운, 마운트 쿡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시기 위해서는 북섬까지 요게 한 8일에서 9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나라를 동시에 갔다 오려면 약 2주 정도 시간은 정도는 줘야 좀 여유 있게 제대로 또 보실 수 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호주를 한번 볼까요? 호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일반적으로 시드니죠. 이 시드니를 가장 먼저 가게 되는데, 이 시드니 쪽에 우리가 컨텐츠는 뭘 가지고 하느냐? 힐링. 호주나 뉴질랜드는 둘 다 힐링 쪽에 되게 가깝다. 하물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 얘기네요. 1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갔던 일행들하고 같이 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안내하고 왔더니만 세상에 한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자기 뉴질랜드 이민 가시겠다고. 너무나 편안하게. 이 양반이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너무 바쁘게 살았던 자기 삶을 돌아보시는 이런 기회가 되셨고, 그래가지고 뉴질랜드의 초원, 양들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들, 호수, 산, 바다, 오직 이거밖에 보는 게 없었으니까 완전 힐링이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사시고 싶으신 거였죠. 인생의 2학기는. 그래서 직접 이민 가는 것까지 제가 안내를 해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다녀오셔가지고는 호주하고 뉴질랜드로 그냥 바로 짐 싸갖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정도로 힐링, 이거에 대해서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호주 쪽은 많이 추천을 저는 하는 편인데, 뉴질랜드는 살짝 좀 완전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정말 뉴질랜드는 정말 산, 바다, 호수 이것만 보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산, 바다, 호수. 근데 그나마 호주는 어떤 약간의 즐길거리라든가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갖춰져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유물이나 유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밤에 즐길 거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쪽은 좀 그런 게 좀 그 젊은 친구들이 가서 하도 좋지만 뉴질랜드는 좀 그런 게 약하다. 같은 바다라도요. 호주 쪽은 저기 뭐죠? 브리스베인에 뭐 이거 골드코스트 이런 데 가게 되면 서핑 같이도 아주 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 이런 스포츠들도 되게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여튼 호주는 좀 그렇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는 컨텐츠 주 키워드는 뭐냐? 힐링이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완전 쉬는 거. 그다음에 아름다움과 미를 갖다 추구하는 이런 거가 어떤 거 여행의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시드니의 랜드마크죠. 시드니의 랜드마크. 예,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에 껴있는 오페라 하우스. 이게 그래서 시드니 야경 정말 이쁘고 아름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항상 시드니에 요건 가장 최근에 갔습니다. 한 5년 됐네요. 제가 시드니는 한 10번은 간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간 사진이 하나 있길래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는 인증샷 한 번은 찍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쁘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오신 거죠. 그래서 야경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3대 야경 중에 하나의 시드니 야경 같은 이렇게 식으로 시드니는 오페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호주의 또 랜드마크이자 시드니의 랜드마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집어넣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맨 위에 여기 있잖아요. 제 맨 위에 이 메뉴에 케언즈입니다. 이 케언즈가 어떤 데냐면 이게 비행기가 한때는 취향을 할 수 있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이런 거 취향을 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컨텐츠가 뭐다? 신혼부부다. 딱 바다를 봐도 알죠? 바다를 보면 아십니다. 완전히 그 에메랄드 빛깔의 그 에메랄드 빛깔과 아주 옅은 하늘 색깔 같은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이런 아름다운 빛이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신혼여행 부부들의 신혼여행의 테마로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 밑으로 이제 내려다 보면은 그 시드니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려요. 이번에는 그 시드니 직항으로 탄 비행기 타고 와서 시드니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포트 스테판이라는 데를 갑니다. 포트 스테판. 포트 스테판이라는 데를 가게 되면 이렇게 모래를 즐길 수가 있어요. 보드죠. 샌드보드라든가 직접 이렇게 앉아서 가거나 서서 가거나 이렇게 모래에서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래에서 그 사막 같은 데서 이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또한 이런 호주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포트 스테판에서는 이렇게 돌고래 쇼도 같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모두 또 있다. 이렇게 사막에서 낙타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것이 그런 컨텐츠가 있는 것이 포트 스테판이라는 거죠. 그 시드니에서 대략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시드니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갔다 올 만한 것이 포트 스테판이라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막 체험과 어떤 바다에 나가서 돌고래 체험. 정말 한국에서는 좀 체험하기 힘든 체험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다들 인기가 있는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추천이 괜찮은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 토브룩이라 그래서 그 양몰이 체험, 그러니까 농장 체험하는 거예요. 농장. 양을 기르는 농장을 갖다가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브룩이라는 데를 가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드니 주변이나 여기는 어디든지 가면 돼요. 그래서 양털 깎기. 저기 한 여성이 지금 양 한 마리를 딱 들고 있죠. 저기 온통 다 지금 털이에요. 정말 지저분할 정도로 털이 그냥 저기 여기 아래에 보면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 여기 있는 양들이나 이런 거는 털이 거의 없죠. 벌써 양 깎기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요런 그 양털 깎기 쇼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양한테 직접 그렇게 우유도 먹여주는 이런 체험들. 그래서 여기는 컨텐츠가 뭐냐면 여기는 컨텐츠를 이런 걸 가지고 많이들 갑니다. 어떤 컨텐츠를 가져가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여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정말 색다른 거를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양 목장에 대해서 체험하는 건 연세 드신 분들도 상당히 신기해요. 양털 깎는 거 보면 이제 머리 깎듯이 쫙 밀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는 토브룩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 양을 갖다가 체험한다는 것도 완전히 색다른 체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체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블루 마운틴. 왜 블루 마운틴이냐, 푸르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은 녹색이잖아요. 그린으로 표시를 많이 생각들을 이미지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블루예요. 파란색이다라는 거죠. 아래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미지를 보게 되면 블루 마운틴 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은근히 그 파란색을 띄어요. 그래서 블루 마운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남이 유칼립스라 그래가지고 왜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왜 그 동물들 중에 코알라 있잖아요. 코알라는 잠을 되게 많이 자요. 코알라가 유칼립스를 갖다가 그 먹죠. 근데 여기 약간의 알코올기가 있어요. 알코올기가 있어가지고 그 알코올기가 상당히 증발되면서 그 살짝 푸른 빛을 띄어오른다 이거. 그래서 산 전체가 약간 푸른색을 띠는 이 호주에만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런 코알라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아래 세자매 봉이라든가 이 그래서 푸른색을 띤 블루마운틴 가서 여기 다녀오는 이렇게 원데이 코스가 있거든요. 이런 원데이 코스를 하게 되면서 아까 이제 토브룩 같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시드니를 베이스 캠프를 두고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포트 스테판이라는 사막 체험, 돌고래 체험이라든가 사막의 낙타 체험 이런 거를 정일 풀데이러 투어를 마치고 오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베이스 캠프를 시드니에 두고 블루 마운틴까지 갔다 오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곳이 시드니를 캠프를 둔 호주의 컨텐츠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자연 관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1시간 반 정도 트레킹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산책 같은 개념이에요. 색다른 맛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뭘 한다? 돌아오는 길에 아까 같은 토브룩 같은 양 목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코스를 갖다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거는 우리가 브리스베인이에요. 브리스베인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 골드코스트 브리스베인. 아까 케언즈가 있었죠? 시드니가 있었어요. 멜버른이 이쪽에 있거든요. 브리스베인을 가게 되면 이렇게 골드코스트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베인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거기 골드코스트에서 이제 차를 타서 약 1시간 정도 들어가줘야지 골드코스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바다가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하와이 절에 가라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는 서핑을 가장 많이 즐기는 사람들, 정말 서퍼들이 전 세계 서퍼들이 모이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브리스베인 옆에 있는 골드코스트다라는 거죠. 이러한 컨텐츠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건 지워봅시다.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브리스베인의 골드코인이다. 골드코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골드코스트에 커럼빈이라는 야생동물 그 어떤 체험 같은 어떤 뭐 테마파크가 이제 동물이에요. 동물 아니면 그런 동물들을 만질 수 있는 와일드 라이프죠. 야생동물. 그래서 그 호주에서 사는 야생동물들을 갖다가 그래서 그간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공원인데 정말 이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그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게 바로 이 캥거루와 코알라잖아요. 캥거루와 코알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 호주에서 바로 직접 만질 수 있고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완전히 보고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서 인증샷도 할 수 있게 해주게 이렇게 와일드 라이프라는 야생동물 공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적당히 그 해석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동네 이런 체험들은 단순히 보고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직접 만지고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사진도 찍고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이런 브리스베인 쪽에 골드코스트 쪽에 있다. 그러니까 서핑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뭐가 있냐 시월드라는 어떤 그 워터파크 테마파크가 또 아주 거창한 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신혼부부한테도 테마가 적당히 맞아 들어가요. 왜 신혼부부들은 대부분이 20대 30대들이잖아요. 100%는 아니어도 20, 30대가 거의 8, 90%는 차지할 겁니다. 즐길 거리와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베인만 가는 게 아니라 시드니 반, 브리스베인 반. 그래서 한 6박 7일, 3박 3박 이런 식으로 3일씩 딱 넣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다면 정말 만족도가 높은 곳 중에도 하나가 바로 이 신혼여행이란 신혼부부의 신혼상품의 컨텐츠로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 호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호주에서 빼뜨릴 수 없는 게 이 티본 스테이크죠.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소고기를 이렇게 바베큐해서 먹는 거 여기 그 호주 아니면 안 됐던 거죠. 호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장이 너무나 광활하니까 한번 나갔다 온 그 주인장이 한 바퀴 돌고만 오더라도 하루 만에 못 돌아오니까는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룻밤 이틀밤 묵었다가 그리고 또 농장일 보고 들어오는 한번 나가면 며칠씩 안 들어오겠었거든요. 옛날에는요. 요즘 같은 자동차 있던 시장을 말 타고 다니던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소 한 마리 잡아서 저녁 해결해야죠. 혼자 나갑니까? 또 동료들하고 나가면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베큐, 야외 바베큐 이런 것이 다 같이 발달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 호주, 뉴질랜드는 힐링, 즐거움, 편안함. 그래서 양모리의 그런 체험이라는 컨텐츠도 있고 사막이라는 컨텐츠도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돌고래라는 바다에서 그렇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서퍼.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서퍼를 즐기는 이런 서퍼 같은 거를 바다에서 서핑하는 거. 이 바다가 아무 바다냐고 다 서핑을 즐기는 거 아닙니다. 골드코스트가 그 원 오브 댐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접 가보시게 되면 파도가 제법 높아요. 3m, 2m, 3m 정도는 항상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건 한 1m 정도 이상은 서퍼 타기 서핑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파도의 크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와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브리스베인 이런 것도 같이 즐기고 있고, 다음에 돌고래, 다음에 이제 모래 사막에서 즐기고, 다음에 이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이러한 것들 즐기면서 또한 컨텐츠 갖고 있는 게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게이 레즈비언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축제,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세아니아다, 호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다음으로서는 제가 그 뉴질랜드를 한번 가볼까요? 뉴질랜드는 크게 이렇게 남섬과 북섬으로 우리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좀 짧게 짜는 사람들은 도저히 저는 일주일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갔다가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날 갔다가 다음 주 일요일까지 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8일짜리 9일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면 토요일날 갔다가 토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이게 묘하게 이 호주 뉴질랜드는 밤에 떠나요. 비행기들이 밤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이제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떠나면 아주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보통 토요일날 떠나서 일요일날 옵니다. 그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9일 정도 시간밖에 안 나니까는 이걸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 남섬 북섬을 다 돌려면 며칠 필요하다 그랬어요. 15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건 안 되니까 어떡한다? 호주를 다 보고 뉴질랜드 북섬만 이렇게 보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코스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떤 또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냐면 아예 호주를 갖다가 호주를 6일에서 7일짜리 이런 상품을 따로 하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그럼 뉴질랜드 북섬과 남섬을 갖다가 한 번에 또 볼 수 있게 여기를 8일에서 9일짜리 상품을 또 따로 만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상품 자체는 내가 그 일정을 며칠짜리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그 컨텐츠가 또 좌지우지되는, 어떤 거를 내가 주제를 가지고 테마를 선정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바로 그 다양한 고객들의 관광 여행객들의 욕구에 좀 맞춰 들어가는, 어차피 우리가 여행은 어차피 뭡니까?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다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뉴질랜드, 방금 얘기했듯이 뉴질랜드만 한 8일에서 9일짜리 상품을 만들어낸다고 칩시다. 그래서 일단 북섬을 가볼까요? 북섬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북섬에서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츠가, 여기가 어디냐? 호비트 들어보셨나? 응? 반지의 제왕. 왜 난장이들이 있었잖아요. 난장이 사는 마을이 촬영으로서 되게 유명해진 곳이죠. 응? 그래서 중간에 이 호비트 마을을 들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넣어주면 정말 왜 우리가 왜 TV에 영화에 막 이런 데 나왔던 것이면 가서 인증샷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요 컨텐츠 살짝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컨텐츠를 빠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건 자연으로서, 그다음에 영화를 찍었다는, 촬영지를 찍었다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연출시켜 볼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하나 또 우리가 뉴질랜드 북섬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여기가 이제 반지 제왕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촬영지고요. 호비트 쪽에. 그 다음은 좀 우리가 오클랜드입니다. 이 오클랜드 세계 5번째 큰 이 스카이워크, 타워, 이 스카이 타워에서는 참 무궁무진하죠. 이 스카이워크를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반지 점프하듯이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번지 점프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몇 번을 갔어도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은 좀 그런 공포증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는 도대체,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어떤 인솔자로서 가다 보니까 저런 것까지 하기까지는 좀 그게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서도 여튼 그렇다. 왜냐면 이거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많이 기다려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일행이 안 하는데 내가 가서 기다려서 할 수는 또 없는 이런 여건들 때문에도 못했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무서워서.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20대, 30대, 40대 분들한테는 좀 많이 권하고 60대, 70대 분들은 저는 절대 가급 좀 못하게 합니다. 뛰어내리면서 관절과 관절 사이 뼈와 뼈들 간에 이게 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죠. 꽉 쥐고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뉴질랜드는 이러한 그 스카이워커에는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번지 점프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다? 네, 맨 처음 시도했던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하나의 성인식, 겁을 갖다가 먹는 걸 막기 위해서, 용감한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그 마스 체험을 하게 해놨었죠. 그게 이제 발전한 게 요즘에 하나의 그 오락거리로서, 즐기는 거리로서 번지 점프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토모라는데 아직까지 부섬입니다. 이 와이토모에서, 우리가 와이토모에서 이 반딧불 정말 화려합니다. 저기 그 쳐다보면 이 동굴 쪽에 들어가가지고 쭉 보게 되면 이 반딧불, 그만큼 이 반딧불이 있다라는 건 또 공기가 깨끗하다,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저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공기 좋은 데 가서 술 한잔 먹어도 안 취한다. 네, 정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곳, 이 반딧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보호되는, 그래서 침묵을 하면서 그냥 눈으로만 즐기는 이런 투어도 좀, 이런 투어가 완전히 색다른 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가서 하던 이런 투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뉴질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습니다. 화산과 지진, 그래서 간헐천이라 그러죠. 이런 간헐천들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헐천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오리족들이 해서 와카레와이랑 간헐천, 지열천 있는 이런 민속촌에 가셔서 이런 것을 같이 즐길 수 있고, 그것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되면은 뭐가 발전돼 있겠습니까? 발달돼 있겠습니까? 당연히 온천이죠. 그래서 뉴질랜드는 온천이란 테마가 들어가죠. 결국엔 뭡니까? 이거 힐링이에요, 다. 힐링이라는 거죠. 그럼 요거만 있느냐? 또 레드우드, 편백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지금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저기만 그 맨발로 한번 걸어. 이 바닥이 흙이 아니에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 껍질 쫙. 그러면 이게 푹신푹신 하나 그 저기 침대 같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 보면 아주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거기 걸으면서 땀 좀 흘리고 또 온천 가서 유황온천 가서 온천 좀 하고, 이게 바로 그 뉴질랜드 북섬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힐링이라는, 그럼으로써 힐링을 하다 보니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어떤 여태까지 유럽이나 동남아 다녔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맛을 주는 것이 이런 뉴질랜드가 갖고 있는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거치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북섬에서 즐기는 그런 거다. 자, 다음으로서 그 남섬을 한번 가볼까요? 남섬을 가보시게 되면 이제 크라이스트처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남섬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긴 딴 거, 이 산, 바다, 호수, 이게 다입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기는 오직 볼 수 있는 건 산, 바다, 호수. 이거 그래서 한 개, 두 개 뭐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백년설이 있는 산, 마운틴 쿡이라든가 그런 마운틴 쿡에 같이 끼고 있는 호수도 완전히, 그래서 여기는 호수 이름이 미러 레이크도 있어요. 이거 미러 레이크가 뭐예요? 거울 호수예요, 거울 호수. 완전히 위하고 아래가 똑같아. 지금 그 제가 우측 그 상단에 올려놓은 이미지가 그런 거 아닌가? 완전 거울이에요. 호수가 잔잔해가지고. 호수가 또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위나 아래나 똑같으니까 데칼코마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수들이 있는,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깨끗한 곳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 남섬의 그 하이라이트, 남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밀포드 사운드 쪽에 있는 크루즈예요. 이 피오르드라 그러거든요. 피오르드 협곡. 얼음이,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면서 전부 다 땅을 쫙 깎고 지나가다 봐서 생긴 협곡을 우리가 피오르드라 그러죠. 대표적으로 피오르드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노르웨이, 그 다음에 여기 뉴질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피오르드에서 배를 타고선 쫙 가다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내가 원 오브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의 한 일부가 돼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람선을 타고서 한 바퀴 돌아보는 이 밀포드 사운드의 크루즈를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다른 세상에서 인증샷을 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질랜드 남섬에 여기 밀포드 사운드가 있는 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라이스처치 북섬 관광 다 하고 남섬으로 내려와서 크라이스처치로 해서 마운틴 쿡 아까 산 보여드렸죠. 마운틴 쿡에 가서 산하고 호수하고 보고 밀포드 사운드로 가가지고 크루즈하고 돌아오는 이런 코스를 잡는다는 거죠. 이 밀포드 사운드 트레킹은 이거 트레킹은요 하루에 50명만 받아요. 하루에 50명만 입장할 수 있다. 하루에 50명만 입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밀포드 사운드 트레킹입니다. 그래서 이거 투어를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보통 트레킹 가시는 분들이 많으면 막 20-30명씩 가고 적게 가도 4-5명씩은 가죠. 물론 혼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빨리 예약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날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맞추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자연보호에서 뉴질랜드라는 나라도 정말 잘하는 짓이 그런 거죠. 딱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50명. 왜냐면 트레킹을 하다니까 중간에 뭘 하겠습니까? 야영 같은 걸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취식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될 확률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프데이, 반나절, 하루 종일 풀데이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야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조금 더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딱 50명씩만 들어보는 것이 바로 밀포드 사운드 트레킹이라는 거죠. 아까 배 타고 간 건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였고 이런 걸 같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하나 노래를 갖다 하는데 이 노래가 뭐냐면 연가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정말 음치인데 간신히 한번 불러볼게요. 비바람이 치던 바람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빠바밤. 요 연가가 뉴질랜드 민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 이거 가서 들었을 땐 정말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였으니까 전혀 모르고 갔었거든요. 몇 년 전이면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그 뉴질랜드 갔더니 거기 있던 그 마오리족 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마오리 말로 부르는데 완전히 음률이 똑같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걸 모르고 갔었거든요. 이렇게 참 그러면 이 연가라는 게 뉴질랜드 민요였었구나 라면서 참 그 많은 거를 생각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 노래라는 사실이죠. 그런 사실이죠. 다음에 이런 번지 점프도 뉴질랜드에서 성인식에 치렀던 하나의 행사였다라는 사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질랜드 가면 꼭 한번 이렇게 번지 점프도 한번 시도해보는 이런 콘텐츠 갖고 있는 그런 체험들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죠. 젊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제가 여기 아쉬웠던 게 20대 30대 때 갔을 때 해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번지 점프가 원래 유명하지 않았어요. 90년대 때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콘텐츠 자체를 끼워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껴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죠? 5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이걸 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저랑 같이 갔던 일행분들이 연세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아가지고 가급적 하지 맙시다. 남들 관광객들 뛰어내리는 거 잠깐 보고 커피 한잔 하고 돌아왔던 적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오세아니아 하면 호주, 뉴질랜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괌, 사이판까지 관광산업에서는 오세아니아권 하면 호주, 뉴질랜드, 괌, 사이판까지 보통들 얘기한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괌, 사이판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나? 그래서 일단은 괌, 사이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정도 4-5시간 정도 타고 가면 된다. 항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곳이 이제 괌, 사이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괌 사이판은 과연 우리가 어떤 컨텐츠로서 대할 수 있나 봅시다. 그래서 괌과 사이판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는 원래 각각 들어가요. 그래서 괌도 들어가고 사이판도 들어가고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제 괌은 대한항공이 들어갔었고 사이판은 아시아나항공이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LCC 저가항공은 괌은 이제 진에어가 들어갔었고 사이판은 에어서울이 이제 저기죠. 아시아나 계열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LCC도 한 대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괌 사이판은 그러면 어떤 컨텐츠가 좋은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진행하자. 첫째, 가족 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수상 스포츠, 그다음 골프 투어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코스를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가족 여행은 왜 그러냐?
여기에는 보게 되면은 과미나 사이판은 둘 다 똑같이 있어요. PIC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PIC 클럽,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 리조트인데 워터파크 시설 제대로 갖춰놨어요. 단순하게 보통은 그 리조트 하게 되면 가벼운 수영장 정도 하는 개가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에버랜드 같은 워터파크 시설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딴 데 갈 필요 없이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럴 때는 이 사이판에는 괌이나 사이판은 좋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요 정도까지는 도토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은 우리가 보통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즐기기가 좀 그렇죠. 물놀이하기가 대한민국은 한 6, 7개월 많게는 한 7, 8개월까지도 심한 경우는 4월, 5월까지도 그렇죠. 9월 전부터 그래서 등 10월에서 대략 한 7, 8개월, 심한 7, 8개월 정도는 사실 우리가 수영하기 사실 좀 버겁다. 버거운 지역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때 특히 이제 가장 심할 때 방학 때는 1월달, 2월달에 가장 많이 찾아가는 그러한 가족 여행으로서 특히 대상이 누가 되겠어요? 네, 유딩과 초딩. 특히나 좋아합니다. 중딩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하물며 고딩도 충분히 커버가 될 정도로 가장 가족여행으로서는 가장 많이 선호하는 특히 겨울에 대한민국은 겨울에 여행을 수영을 할 수가 없죠.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을 가장 많이 가는 워터파크 시설을 갖추는 곳이 괌과 사이판이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가족여행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프로그램 만드는 게 상당히 좋은 곳이다. 그 다음 순 이제 수상 스포츠예요. 이제 괌과 사이판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섬 사이에는 뭐가 있다? 마나가 섬이 있어요. 이 마나가 섬이 투어가 있는데 이 마나가 섬을 통해서 우리는 각종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어요.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 보트라든가 패러사일링이라든가 다음에 스킨스쿠버라든가 다음에 스노클링이라든가 스노클링과 스킨스쿠버의 차이점은 아시죠? 스킨스쿠버는 바닷속으로 산소 탱크 끼고선 잠수복 입고 보통 들어가는 거 속으로 스노클링은 바다에 떠서 잎은 산호나 열대어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탱크나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스킨스쿠버는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싸다. 그렇죠. 탱크도 있고 잠수복도 있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좀 비용의 장비가 갖춰지다 보니까. 그러나 스노클링은 사실 이 숨 쉬는 거하고 물안경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좀 그렇게 거의 안 돼. 그래서 웬만한 리조트들은 이 스노클링 같은 건 다 공짜로 해준다. 뭐 특별히 들어가는 것도 저 그 물안경하고 오리발 그다음에 숨 쉬는 그 기다란 그 뭐라 그럴까 물 밖으로 내미는 통 같은 그 스트롱 같이 굵은 스트롱 아주 굵은 스트롱 이런 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또한 저는 이제 상당히 여기서 짜릿한 추억이 있는 것이 이때 이 가을에 사시세철 이렇게 따뜻하지만 이 가을에 9월, 10월, 11월 요 사이에쯤 되게 되면 참 다랑어 다랑어 있죠. 엄청 큰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참치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참치 사람 키만한 이런 다랑어들이 한 때가 한 무리들이 쫙 지나가는 그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 낚시 엄청납니다. 자기보다 큰 거의 자기만한 걸 잡아낼 수 있는 이런 것은 바다 낚시도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그래서 이런 수상 스포츠라는 콘텐츠를 가지고도 또한 어떤 프로그램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더군다나 수상 스포츠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아까와 같이 한겨울에 가을 겨울 이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내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 투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괌이나 사이판 컨텐츠들은 이제 골프 투어인데 이 골프 투어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라오라오베이라는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 금호 그룹의 금호 상징이 되는데 라오라오라는 데에서 그 베이에서 그 금호 리조트가 만든 그 골프장이에요. 사이판에 있는.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골프 회원권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간다. 그래 일반 사람들도 많이 가고 저 또한 엄청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매년 그냥 겨울만 되면 진짜 갔었던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골프 투어를 많이 하게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판이 이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골프 및 어학 연수까지도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나 그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 근데 골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다 보니까
한겨울에, 그러니까 소위에서 12월, 1월, 2월은 대한민국에서 골프 치기가 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추워서도 못 치지만 그린이 눈으로도 잠기기 때문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겨울에 골프 연수들을 한 달씩 두 달씩 가는 지역 중에 하나다. 물론 더 많이 가는 지역 쪽은 어떤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있는 이런 데 쪽도 많이 가지만 거기는 이제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이라서 많이 가지만 이 라오라오 사이판 쪽은 거기 플러스 골프 플러스 어학 연수까지 욕심을 내는 분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딸 수가 있잖아. 영어도 공부하고 골프도 배우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 콘텐츠는 되게 무궁무진한데 이 괌 사이판은 건이 영어권이잖아요. 언어가. 그러다 보니까 영어하는 어학 연수 플러스 골프까지 배우는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그 하기에 그 출석 과제를 작성해가지고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12시까지. 첫째가 이제 상품성 검토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째, 둘째, 세 가지 보통 그래서 하는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첫째가 수익성, 둘째가 뭐 셋째가 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각각 무엇인지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아시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관광사업체의 그 첫 번째 이제 이 수익성 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수익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 사업체가 컨텐츠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그냥 빚을 진 사람 어떤 빚이 많은 기업체가 하다 보면 컨텐츠를 처음에 개발할 땐 계속 투자해요. 수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만들어서 나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일단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영 분석을 해서 재무제수 제표 같은 그 분석을 해봤더니 뭐 적자고 빚이 많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수익성 당장 뭐 저기가 없는 거죠. 빚 갚기 바쁘겠죠. 아무래도 이런 게 없더라. 그러한 것들 갖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경영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은 무엇이 있든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상품 다 만들었으면 뭐합니까? 이걸 판매를 하고 뭘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과연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시장만 크기만 조사할 게 아니라 과연 수요가 일어나는지 수요 예측을 갖다가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 예측을 하는 전략들 중에 보게 되면 그 특성들을 갖다 잘 서술해 주신 몇 가지가 있죠. 그 수요 예측이 나오는 그 몇 가지 특성들, 장기적인 수요와 뭐 단기적인 수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 서너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